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셜 스타트업 재무 현대표들과 세금 관련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정세신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주식 회사를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컨설팅에서 현재 제가 내에서 퍼센트를 공부하고 심사위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심사를 받으실 때 재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에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입사시험이죠. 공사 같은데 입사시험, 시험 출제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험까지 하다가 돼요. 재무제표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양보하고 그게 안 돼라고 말하죠. 그게 안 돼도 너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 엄청 나오시. 예전에 꽤 유명했던 무역과정 나왔는데 사실 이거 빼면 다 이게 다인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중요시 없어. 재무 상태표라는 거에 뭐가 있는지 사실 제일 재미없어요, 다들. 그래서 재무를 없어하시기 때문에 앞에 이제 왜 그게 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배차 대조표는 혹시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는 다 모실 수도 있어도 이름 들어보셨죠? 배차 대조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서분계산, 현금 이 네 가지가 기본 재무상태표 네 가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차 대조표가 뭐냐? 무조건 숫자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일정 실적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점 뭐죠?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까요? 연말. 2023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24년이죠. 그럼 올해 연말도 안 나왔겠죠. 작년 연말 그리고 친다면 2024년 이게 땡기는데 이게 예시라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21년이라고 하게 되고, 이게 21년 아니고 23년, 22년 어쨌거나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자산은 얼마고, 내가 회사를 잘 운영했는데 내 회사의 자산은 얼마고 부채와 자본은 얼마다 라는 게 배차 대조표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채가 이거 가도 되고 자본이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될까요? 왼쪽에 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부채와 자본
그래서 이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통계 여기 보이시죠? 20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제 부채 자본 통계도 일치하죠. 이거를 합친 금액이 같기 때문에 대차 평형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부채하고 자본을 합쳐서 사서 결과물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5억짜리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내가 내 돈으로 다 샀다. 그러면 부채가 있을까? 없죠. 자본이 얼마 들어갈까요? 5억에 5억이 자본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돈이 당연히 5억 다 현금 다 들고 집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돈 빌려서 샀어요. 2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줍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부채 어딘가 들어가겠죠. 부채 중에 어디 들어갈까요? 비율에 들어가겠죠. 왜냐? 담보대출 보통 장기로 한 20년씩 하죠. 그러면 장기 차익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내 돈 3억을 넣었어요. 그럼 내 돈 3억을 들어가겠어요? 자본에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내 집이잖아요. 집이라는 무슨 자산? 비율, 자산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5억짜리 집이 여기 왼쪽에 생기겠죠. 그게 이제 유동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라는 집이 결과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만 우리가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산 5억 지키고 여기 자산 총계 5억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총계에 부채 3억 2억 아까 비율 2억이었죠. 그 다음에 자본 3억 합치면 되고 그래서 두 개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집 오셨나요? 집이가 잘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시점 언제 시점이라고? 연간. 네. 중간에 샀다 팔 수 없어요. 자산. 그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억 자산만 다 팔아버렸어. 다 팔고 없어요. 연초에 샀는데 연간 중간에 한 지금 7월쯤에 다 팔고 없어요. 그럼 연간에 재무상태표에 얼마 있어요? 그건 자산 없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옛날에 나도 있었던 사람 지금 없는 빚만 나와도 그런 거 아니겠죠. 부채에 빚만 나오면 있겠죠. 만약에 빚더미 앉은 사람이라면 부채만 있고 당연히 자산도 있어요. 왜냐? 부채도 자산이니까. 그래서 부채도 자산이란 여기서 나오겠죠. 자본은 없는데 부채만 덩그러니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 부채와 자본 합친 게 자산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빈깡통인데 자본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면 100억 자본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본가지 자산가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TV에 보면 엄청 불화를 많으시죠. 되게 부자처럼. 연예인들. 아니면 연예인보다 연예인들 사실 거짓말 잘해요. 연예인 남편. 되게 거짓말 잘하죠. 연예인 남편이 엄청 뭐 매출에 몇억에 몇억 자산가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민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돈 하나도 없어요. 매출만 있고 남일로 알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산가일 수도 있죠. 빌리고 남도 나중에 터져가지고 병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천 예정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낸 거다. 근데 자산은 자본 조달의 결과입니다. 결과물 집, 옥자리 집 샀으면 자산이 내 집인 거죠. 그 다음에 자본과 부채는 자본 조달의 경로의 형태. 뭐를 사는 내가 그냥 어디에서 은행에서 빌리든, 내가 은행에서 빌리든 어쨌거나 자본 조달의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채 자본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두 개 합계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출은 3억이니까 부채 얼마? 3억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대차 대조표상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자산은 이쪽에 자산이. 그 다음에 대출 3억은 비율은 부채일까요? 유도 부채일까요? 30년 넘게라 치고 비유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동하고 유동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몇 년일까요? 1년이에요. 8년입니다. 재무제표상에서 우리 구분하는 기준은 싹 다 1년 거죠. 뭐 유동, 비유동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8년이에요. 1년 안에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유동 부채라고 보고 1년 안에 못 갚는 부채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급 자산이라고 하면 그때 자산은 총자산을 의미할까요? 순자산, 자본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총자산은 여기 두 개 합쳤는데요. 이걸 의미하는 거지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되고 요것도 뭐 의미 넘지 않아서 빌린 돈도 근데 너무 빌린 돈은 많고 내 돈은 없는 경우에는 망하기 쉽잖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봤던 항목들을 보면 유동자산 1년이요. 다 기준이 보세요. 여기 1년이죠. 비유동자산 1년. 자, 유동자산 뭐야? 큰 거래 비용 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래 비용. 떼는 돈이죠. 내가 지금 10억 들고 있는데 현금은 어떻게 돼? 내가 10억 현금으로 인출하면 당연히 현금 인출 10억 할 수 있잖아요. 현금이면. 근데 집이면 지금 보통 우리가 비유동자산을 보죠. 왜 그럴까? 내가 오늘 당장 10억짜리 집 10억에 팔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한 달, 뭐 두 달 시간이 걸리면 모르겠는데 당장 금매로 한 거에 내야지 오늘 팔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황금을 할 때 다시 돈을 돌릴 때 비용이 들어요. 황금살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고, 당연히 돈이고, 그 다음에 물건도 이제 등가하셔서 현금 등가물로 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현금,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현금, 내한테 다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현금 등가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래 비용이 없는 거를 현금 등가물이라고 왜 거래 비용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수수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팔아야 했을 때 수수료 떼고 팔아야 된다. 이러면은 거래 비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수익을 창출하는 토지나 건물, 기계 같은 장치, 유형자산 이런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돈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내가 판다고 해서 제 값을 바로 못 받죠. 그죠? 막 급등하는 부동산이 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오늘 지금 내놔가지고 바로 내가 이거 못 받는 거는 비유동자산이죠. 그럼 유동부채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만기가 1년에 기준이 다르게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에 고려하는 채무는 유동부채인 거고, 근데 집 살 때 우리가 유동부채가 같나요? 10억 빌리면서 5억, 3억 이렇게 빌리면서 1년 만에 빌린다. 은행에서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왜냐? 은행은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못 갚는 것도 10억이고 한 달에 1억씩 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게 DTI, DTR 이런 걸로 규제를 해야 당연히 규제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숫자가 퍼센티지가 확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소득 대비 60%, 소득 대비 50%, 70% 이렇게 떠나거든요. 대체로 5, 60%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대출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어요. 그럼 한 달에 내가 얼마까지 대출이? X를 내가 60만 원 벌어요. 왜냐 생활비 해야 되잖아. 60만 원까지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월급을 1억 갚을게요. 하면 은행이 당연히 세금을 받아주죠. 그래서 당연히 큰 거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밖에는 못 드려요. 장기 사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공부해 보면
수 있는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고, 제일 잘못된 거. 유동부채 빌려가지고 비유동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1년 이내 갚아야 되는데 집을 사는 거. 사실 은행은 이렇게 해주진 않아. 근데 내가 이제 지나 이거 내 맘대로 플랜을 세울 수 있죠. 망합니다. 그렇게는 이렇게 플랜을 세우면 안 되겠죠. 갚는 것도 비유동 부채는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가 갖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가 갖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비율이 안 맞는 기업은 심사할 때도 당연히 좋게 심사할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죠? 어떤 기업이 당장 갚아야 될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유동부채가. 유동부채 도래일이 굉장히 빨리 다 도래가 했는데 자산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사에서 거절이 되죠. 재무제표 볼 때 그것도 당연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낼 때 재무제표 단위로 내가 하는 거 아시죠? 4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무제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매출액 쓰라 하고, 매출원가 쓰라 하고, 단기순이익 얼마인지 쓰라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뭐 매출액 쓰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재무제표예요. 근데 그게 재무제표인지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도 적절하게 맞춰서 내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왜냐면 그 재무제표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창업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금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재무제표 어디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신기하다 했는데 어쨌거나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이제 심사를 요청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돈 받고 지원받는 사업도 있죠. 지원받는 사업에는 다 재무관리 전문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 심사에 무조건 다 들어가요. 저는 항상 들어가요. 마지막 심사에. 앞에 만약에 아이디어 뭐 심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사업이다. 그러면은 아니면 콘텐츠 진흥관 이런 데서 아니면 IT 사업이다. 이러면 그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심사 때는 돈 관련 전문가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죠. 왜냐? 이게 수익성이 전혀 없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이 플랜에 대한 아무 돈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어 보인다. 이러면은 심사에서 점수가 당연히 좋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했던 게 뭐냐? 대처를 할게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앞에 있는 거죠. 현금화시키기 좋은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뭐냐면 당좌자산. 당장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 그 중에 현금 유가증권 매출 채권,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팔았는데 아직 돈 못 받았다. 이걸 왜 유동자산으로 보느냐? 외상인데 외상도 얼마 만에 하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다 받을까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좌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이제 제품, 제공품 원재료. 그거 우리 팔면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자, 1년 이내는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이에요. 그리고 자,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 못하는 거죠. 아까 예시 나왔듯이 투자자산 내가 투자해놨는데 그 유형자산, 뭐 특허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은 금방 현금화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뭐비용? 거래비용이 있습니다. 거래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동자산으로. 그러나 유동부채는 매입채권 뭘까요? 왜 만들까요? 매출 채권은 받는 거예요. 매입채권 내가 샀는데 돈 안 준 거예요. 근데 몇 달 안 줬어요?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있어. 근데 가만히 3개월까지 맞죠? 뭐 동년하고 내가 그죠? 돈 지나면 입에 돈 안 되는 거 하고 한 달 지나면 주식 들어가겠죠.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제일 큰 기준은 몇일까요? 30이에요, 30. 금융기관은 기한의 이익을 30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나요? 기한의 이익을 30이라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체를 굉장히
금융기관 연체를 30일 이상 하면 무조건 전액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90일이 되면 나중에 이제 끝나는 거죠.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거를 아무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체를 안 보셔서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쓰잖아요. 그 대출 신청서, 약정서 뒤에 다 적혀 있어요. 무조건. 뒷면에 보시면 거의 첫 번째, 두 번째에 기한이 이 상시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연체를 하거나 무상을 해야 된다는 약정이 어디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대체는 보통은 항상 답해야 되지만 미칠 거는 우리 채무,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상에서 3개월 이내에 공개하는데 그 전에 답해야죠. 그래서 3개월 지나면 거예요. 회식 결제를 받든지 그런 걸 하게 되지. 그래서 비율로 부채는 당장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체는 회사채예요, 회사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사채를 얘기하지만 러시안 캐시고요. 러시안 캐시도 이제 제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1부 사채, 2부 뭐 이런 사채 이런 얘기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라고 하고 이거는 한국은 장기 차익.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을 사러 가면은 10년, 20년, 최소 10년이에요. 담보대출, 그죠?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차익하는 거를 단기 차익금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비유도부채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기준은 원래는 1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자본금은 내 돈이에요, 내 돈. 그죠? 내 돈이 흘러 넘치는 거. 자본 처음에 7,500원 생각하고 7,500원 시작했다면, 요게 주식을 발행해서 더 큰 돈이 되는 자본이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자본금에 대한 이 자본이익은 주식을 발행한 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 5,000원 발행했는데 이 주식이 3탄이나 4만원이 됐어요. 그럼 주식 발행금 한 주에 얼마 돼요? 5,000원 넘겠죠. 그래서 얼마 나가죠. 그래서 앞에까지 했는 게 뭐냐? 대차 대조세. 대표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산하고 자본하고 부채가 있고 자본 부채의 결과물이 자산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언제 나온다? 연말에 기존으로 한다. 그다음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에서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시점이가요, 기간이가요?